네, 총선이 끝나고 여야는 일제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당 추스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총선 이후의 정치권의 움직임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진권 정치외교학과 개원 교수, 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뭐 다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그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왔는데 그걸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지도가 31.5%가 나오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어떻게 보면 부정평가도 상당히 높아져서 60%가 넘는 부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잠시 뒤 뭐 10시부터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를 또 주재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관심인데 이번 박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진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 동안에는 콘크리트 지지 기반이 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아무리 떨어져도 35% 이하 뭐 확고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1층 밑에는 지하 1층이 있고요, 지하 1층 밑에는 지하 2층이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 지지는요, 국민이 주권자거든. 그 대통령이 그 국민의 뜻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보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의 뜻이 정부나 또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는 게 그게 민주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절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국민의 민의에 얼마나 따랐느냐, 민의에 얼마나 이제 다가갔냐, 이거 가지고 이제 평가가 될 텐데, 이번에 물론 뭐 박 대통령도 좀 유감스럽겠지만은 국민의 뜻이 그렇다 이러면 이것을 겸허히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오히려 국민과 더 이제 등을 돌리는 게 되는데, 아마 이번 총선 결과 또 뭐 지지율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것 뭐 이게 완전히 이 지지율 자체가 콘크리트 이건 아니에요. 항상 가변적이니까 또 이제 대통령이 또 민심을 잘 또 수용하면 지지율은 또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일희일비할 건 아니지만 다만 하나 진지하게 이제 정말 민의가 무섭고 그러면서 소중하고 이렇다는 점에, 그다음에 정부는 역시 그 박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게 아닙니까? 오직 국민을 보고 가겠다. 바로 그 민심, 그걸 보고 앞으로도 정치를 해나가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지금 보면 이제 최저 지지율이 그 동안에는 이 연말정산 세금폭탄 후폭풍, 또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 당청 갈등, 잇따라 발생했던 2015년 때 3.18이 최저였단 말이죠. 그거보다 더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지지율이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협치가 아니라 통치를 하게 했던 주요한 근거고 데이터였다고 저는 봅니다. 유승민 의원을 솎아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평균 45% 전후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이 강하게 솎아내야 되고 배신의 정치를 운운하고 국민의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고, 실제 총선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잖아요. 이 충격이 결국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안해동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보수파들이 냉정하게 자신의 투표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제는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뒤로 빠져 있는 듯 했지만, 국민들은 다 아는 들킨 손이었었고, 그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총체적 국정 운영의 실패에 대한 심판을 이번 투표를 통해서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여론조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총선 직전에 한국일보가 조사했던 이 여론조사에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안보에 대한 불안감, 이 두 가지 아이템에 60% 이상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지율하고 일반적인 불안감들을 분리해서 바라보면서 결국은 오만한 대처들이 나왔던 것이고, 그 불안감을 느꼈던 사람들은 새누리당 안 찍고 야당을 찍었던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앞 10시 곧 어떤 메시지를 발표하느냐, 이 부분들은 상당히 다양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지지율뿐만 아니라
오늘 비대위 구성하는 그 새누리당 비대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뭐 제가 하나만 더 붙이면 네. 사실 두 가지예요. 이번에 새누리당이 참패한 이유도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두 가지 공천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양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이 뒤에 있었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줬잖아요. 그건 뭐 일반적인 인식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도 공천 과정이 매끄럽게 잘 진행됐다 모르는데 그 엄청스러운 그 안에서 갈등을 빚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역시 국민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민생의 어려움 이걸 못 견뎌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노력 이전에 이를테면 공천 파동을 거기에 오히려 정부가 개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과연 정부가 정말 국민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절박하게 생각해 주느냐?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배신감을 느끼겠죠. 아마 그런 요인이 이번에 가장 컸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당 지지율에도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1등을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이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30.4%를 기록하면서 1등이 됐고요. 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27.5%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민의당은 23.9%로 올라가는 모습, 뭐 정의당도 9%로 상당히 좀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총선의 반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총선의 반영이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뭐 2.8% 포인트, 뭐 새누리당은 7.3% 포인트 떨어지고 하는 수치가요. 네. 첫 번째 여론조사 과정에 있어서 가중치를 좀 그 총선 전과 지금이 좀 달리 주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가중치를 20대, 30대에 대한 가중치를 상당 부분 많이 주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 흐름에 있어서. 그리고 더민주당이 30.4% 올린 거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처음 안철수, 김한길 그 두 사람이서 통합하던 그 시점에 한번 올라가고 아마 리얼미터 기록으로는 최고 기록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과정들을 보면 그 뭐 1당, 2당, 3당, 그 4당 순서대로 나왔잖아요. 총선에 이번에 득표율을 거의 반영하는 이제 지지율이 나왔다는 부분은 네. 새누리당이 새롭게 보수들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다. 선거 끝난 이후에 하루도 못 참아서 서로 또 다시 싸운 사과하고 자숙하고 하루는 지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과하고 자숙하고 나서 하루도 못 참고 그날 4월 14일 날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고 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집권 여당 새누리당에 대한 불편함 그 마음을 거두지 않고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중호 교수님. 예. 사실은 이 열린 우리당이 2004년에 이제 대승을 했잖아요. 근데 2007년에 이제 정권이 뺏겼죠. 근데 그 일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전에 뭐 통합민주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무슨 뭐 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그 기간을 거치면서 한 번도 그 보수 정당이 새누리당에 이겨본 적이 없죠. 근데 이렇게 이겼다는 것은 뭐 이번 또 총선 결과가 또 반영됐을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새누리당이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정치를 해왔는지를 입증해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뭐 박 대통령 콘크리트 집안이라 했듯이 새누리당도 그동안에 아무리 그래도 이 국민의 지지율은 여론조사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언제나 1등이다. 이런 오만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런 오만 이걸 못 거두고 국민은 자기들이 국민의 이 민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국민은 어차피 우리한테 발목 잡힌 국민은 우리를 안 찍어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오만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네. 뭐냐면 이제는요. 국민들이 그거예요. 국민들이 선택의 주도권을 국민이 이제 확실하게 장악하려고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가 어떤 정당에 예속돼서 정당에서 하면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이를테면 새누리당, 호남에서는 뭐 더불어민주당 어쩔 수 없이 할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당신들을 선택하겠다 이런 엄중한 경고거든요. 네. 다만 이것이 뭐 지금은요, 이것이 아주 앞으로 추세화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각 당이 알아서 할 일이죠. 만약에 각 당이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이제는 더 엄혹한 그런 국민의 평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번에 새누리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어떻게 하면 민심을
얻고 어떻게 하면 민심을 잃는다는 건지 확실하게 봤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 부분 때문에 더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지금 비대위 특히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뭐 일각에서는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데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논란도 있었던 거잖아요. 김태호 최고를 이인재 서청은 최고가 비대위원장을 시키자 하고 그날이 14일 날 참패한 그날 저녁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결국은 원유철 원내대표를 시켰는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은 어떤 사람을 인선할 것인가를 고민하겠다는데 아마 뭐 고민을 해놨겠죠. 문제는 오늘 지금 곧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의 총선 관련 발언입니다. 여전히 나는 이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쭉이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에는 친박 쪽으로 다시 판을 짤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반성, 사과, 반성 그리고 협치라고 하는 이 줄거리에 대한 메시지가 떨어지면 친박과 비박의 하합형 인물로 짤 거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이제 두 번째는 비대위가 원유철 그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유철 비대위원장의 그동안의 수많은 개파를 갈아타고 심지어 새천년 민주당에서 공천받고 그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하는 이 과정에서 원유철 그 대표에 대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불만과 불신들은 크거든요. 그리고 막판에 결국 또 신박으로까지 갈아탔는데 여기에서 원유철 리더십은 예전에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장이 가졌던 정권 힘 그리고 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힘이 없습니다. 근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내대표를 빨리 뽑고 새롭게 뽑힌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끌고 가는 그 변화와 혁신을 그 추진하는 선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새누리당이 이제는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그리고 좀 더 반성하는 모습들을 구체적인 정치 행위로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행위가 뭐냐? 개파 싸움이라는 극단적인 싸움을 계속 끌고 갈래? 안 그러면 하합형으로 어떻게 하든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래? 라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진구 교수님.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저 참패 이후에 이 새누리당은 아직 정신 못 찼다. 왜? 치열한 안에서 무슨 자기 반성이라든지 거기서 어떤 치열한 논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보였다. 그런데 어제 마침 보니까 김세연 의원하고 네 명입니까 저기 그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어요. 당연한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 제기는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무성 대표인데요. 김무성 대표 총선 끝나고 패배했으니까 그대로 물러간다. 이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고 보이지만 사실 무책임하죠.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 싹 빠져버렸으니까 지금 원내대표를 갑자기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원내대표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긴데 이렇게밖에 구도가 그렇게밖에 갈 수 없잖아요. 김무성 대표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갑니다. 그런데 저 비상대책위원회를 지금 만들어 놓고 나가겠습니다. 이랬으면 밖에서도 명망가라든지 아주 국민적 신뢰를 받는 분이라든지 무게감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라도 해가지고 새누리당이 정말 절박하게 생각하는구나. 비대위를 비대위답게 구성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입니까 저게?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적당히 수습합시다. 이런 분위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원유철 대표는 자꾸 엉뚱한 말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나 없으면 참 내가 안 맡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상황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말하냐면 바로 곧 저 원내대표를 구성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그겁니다. 그 이상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고 빨리 자기 이 원내대표를 뽑는 그래서 당을 안정시키는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지금 국민이나 또 당내에서나 당신이 왜 하느냐 이 소리가 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한 어떤 역할을 자꾸 할 듯이 비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새누리당은 정말로 스스로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깊이 반성한다는 거 그거부터 국민한테 좀 보여줘야죠.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역시 이제 당권 경쟁에 들어갈 텐데 문제는 이제 김종인 대표가 과연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자, 추대가 되기 위해서는 김종인 대표의 공과가 평가가 돼야 되고요. 공이 훨씬 더 커야 추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이번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경제적 실정과 안보 위기, 그러면서 총체적인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여당의 승리는 반사 이익이다가 대체적인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이냐? 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비례대표 공천 파동,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가출 사건 직전까지 당을 추스르는 데 있어서는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다. 딱 한 달 동안. 그런데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있어서의 가출하고 문재인 대표 올라오고 하면서 이후에는 말 그대로 지지율을 뚝뚝뚝뚝 깎아먹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 그다음에 광주 호남 참패에 있어서 과연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오늘 정청래 의원이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온 사람인데, 문재인 대표 이전에 깜깜이 선거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총선 일주일 전까지 김종인 대표가 2번이나 가가지고 1박 2일을 계속해서 유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까지 20% 초반에서 10% 후반까지 지지율을 떨어뜨려 놨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호남 민심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렸던 것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김종인 대표도 막강하게 그게 기여를 했다라는 평을 한다라면 김종인 대표는 추대되기 사실상 힘들고요. 네. 이 평가를 어쨌든 당을 추스리고 마지막 수도권까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한 공이 크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추대가 될 건데, 저는 90대 10 정도로 김종인 대표의 평가는 아주 박하게 나올 거다. 그리고 추대는 거의 불가능할 거다. 라고 근데 제가 하는 예측이 다 틀리니까 B급 평론가가 예측을 한다 해서 맞기야 하겠냐마는, 관점은 김종인 대표의 공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첫 번째고, 총선 승리의 이유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냐, 자기들이 선거 운동을 잘하고 전략을 잘 세우고 그다음에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들이 지원 유세를 잘하고 뭐 하나라도 잘해서 이겼냐, 안 그러면 정부 여당의 실패와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이냐라는 평가가 정확할 때 김종인 대표의 추대 문제가 각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진국 교수님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B급 평론이라는 것은 베스트급 평론가 이 말입니까? 근데 어쨌든 평론 이제 분석하신 면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면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까지 공과 평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당을 어떻게 추스르고 다음에 차기 대선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김종인 대표가 물론 과도 있겠죠. 과도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요, 전번에 19대 때 127석에서 123석이면 오히려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새누리당이야 참패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은 결코 무슨 후하게 좋은 점수를 준 건 아니다. 이 점을 뼈저리게 생각해야지. 지금 여기서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공천관에서 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과감하게 문재인 대표가 뒤로 물러서면서 친노가 가는 정청래 의원 정도를 외에는 전부 입을 그래도 다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볼 때 만약에 여기서 또 싸운다? 이래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또 아까 올라갔던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떨어진다는 건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가 차기 대선에서 치명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생각할 테니까, 네. 어쩌면 당을 그래도 단합된 체제로 유지해 가면서 다음에 대선을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김종인 대표의 추대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가 실수는 한 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당을 살린 최대의 공은 김종인 대표에게 돌려야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어쩌면 오히려 김종인 대표 추대론이 더 힘을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김종인 대표의 이 영입 이후에 한 달은 네. 과연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의 결실이었냐, 안 그러면 계속해서 비노 진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요구해왔던 문재인 대표의 사퇴가 결정적이었냐라는 측면도 하나를 들여다봐야 되고요. 두 번째, 정청래 의원의 그 발언들이 친노의 반격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하고, 저는 친노도 친문도 아니고 외려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 사태를 계속 1년 내내 비판을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한 달 이상 계속 이런 비판을 해왔었잖아요. 그러면 친노의 반격이라고 봐야 되냐, 안 그러면 당심의 반영이라고 봐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평가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청래 의원이 무슨 친노의 상징인 것처럼, 그리고 운동권의 상징인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면서 친노의 반격으로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하더라라는 부분. 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평가 공과 과를 따져가지고 추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보셨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당의 중심을 잘 잡아줬던 공 때문에 추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